네,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시작합니다. 신지호 연세대 교공교수, 최진영 변호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헌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변론이 종결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서면으로 최우진 순서를 냈고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헌재소장에 지명됐다 낙마했던 이동욱 변호사가 대신 읽었습니다. 주요 부분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20대 초 어머니를 열고 아버지의 퍼스트레이디 대행 때부터 청와대 일을 점검하고 담당이 잘 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게 이바지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치에 입문해 대통령 취임 이후 단 한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았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국정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자술서다, 네. 자소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감정에 일단 호소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 특히나 이제 양친이 돌아가시고 한 부분들, 모든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요, 이게 조금 더 진실성이 있고 호소력이 있으려면은 본인의 허물도 네. 최소한 인정할 건 좀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으면은 네. 훨씬 더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최순실 사람 잘못 본 거 말고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특히나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말이죠. 예. 단 한순간도 개인을 생각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했다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건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암만 무슨 정치인들이 다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자기 먹고 살 거, 자기 개인적인 취향 이런 개인 생각 안 한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어저께 저 대통령의 최후 지수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더빙을 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이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제게 40여 년간 가족이 있으면 챙겨줄 옷까지 생필품 등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순실은 제 주변에 있었지만 사심을 내비친 적이 없어 제가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뿐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최우진 씨뿐만 아니라 지난달 25일에 정규제 TV란 매체를 통해서도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주 비슷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알아왔고, 예. 또 저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또 이렇게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예. 심부름도 해주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전개되는 일을 통해서 예. 내가 몰랐던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좀 많이 그 마음이 좀 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는 최순실한테 자질구레한 일 시킨 죄밖에 없다. 이런 어떤 선을 그은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14장 되는 그 분량을 누가 썼느냐, 이런 게 굉장히 나름 한간의 화제가 됐는데. 자필이었느냐, 그렇죠. 작성을 누가 했느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 것이요. 지난번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작성에 있었던 1, 2, 3차 대국민 사과문과 논조와 어떤 글투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봤습니다. 네. 결국 그와 같은 것을 3차의 얘기를 다 정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40년 동안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소한 일을 챙겨주는 관계라고 했고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도
개인적 업무를 뭐 도와주는 관계라고 해서 개인적 업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어떤 이해를 특혜를 준 적이 없었고 또 이 최순실이 내 뒤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네.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꼬리를 자르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다른 사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결국 고의가 없었다. 네. 선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 변론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진술서는 자필로 쓴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어쨌든 작성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대통령의 배신 트라우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청와대를 떠나고 난 뒤에 그때 당시 유신 때 같이 했던 고위인사들을 만났을 때 이 네. 자신을 그 외면하던 그런 엘리베이터에서도 엘리베이터도 모른 모른 척하다. 척하고 예. 그런 부분에 상당히 그 배신을 상당히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이 하나의 그 기준 자체가 이 사람이 배신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최순실 씨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측면은 최순실 씨의 배신 여부도 그렇지만 이 자기가 봤을 때는 최순실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그 자신이 최순실에 의해서 휘둘릴 정도로 최순실 씨가 그렇게 뭐 국정을 농단할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 네. 예를 들면 최순실 씨한테 표현을 이 좀 더 도움을 받았다는데 그것은 일종의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하나의 소통의 노력이었고 네네. 예를 들면 옷가지 정도를 맡기던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시중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들어서 사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그걸 갖다가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이 2배수, 3배수를 압축을 하는데 최종 낙점은 내가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휘둘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논리인 거죠. 네. 자, 이렇게 감성적인 호소에 이어서 헌재가 다루고 있는 민감한 부분들,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대목들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호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지속 보고받았고 실장과 해경청장에게 구조와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수회에 걸쳐 지시했습니다. 다만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구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가 없고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탁과 관련된 얘기도 했어요. 제가 추천했다는 사람 일부는 알지도 못하고 능력 있는데 기회를 못 잡았다고 해서 기회를 알아보라고 했을 뿐 취업시키라고 특정 부서에 시킨 적이 없다. 자, 이 얘기는 이제 공직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어서 뭐 전무시키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니다라고 분명히 또 못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 뭐 물론 이제 블랙리스트 건도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 뇌물 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체부 1급 공무원들 강제로 퇴직시키는 네네. 뭐 이런 건들 등등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다 거짓이라는 얘기가 결국 돼버리지 않나.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 기업인들로부터 어떤 부정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왜 구속이 됐어요? 그 안종범 두 번째 39건 수첩에서 대통령의 그 삼성 관련 지시가 말이에요. 아주 그 꼼꼼하게 적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네. 뇌물을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공유한 대신 나름대로 또 자기들도 챙긴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네. 대가로. 그런 것들이 다 입증돼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이재용 씨가 그렇게 부자유한 몸이 돼 있는데 그 모든 특검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 이런 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과연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헌재 탄핵 그 결론이 나온다 한들 이거를 순순히 인정하시려고 네. 하겠는가 하는 네, 네. 우려가 좀 솔직히 듭니다. 네. 비선진료 또 미용시술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목인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당일 관저에 미용시술 의료처치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 믿고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국민을 위해서 이 혼란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에게 망각은 있어도 지키고자 한 선의의 약속이 왜곡되면 안 된다.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2017년 박근혜 이렇게 이제 맺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전체 내용을 봤더니만 이 의혹을 받고 있는 한 5가지를 처음에 이제 공문서 유출부터 해서 하나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세월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가지고 미용 시술을 했네 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사실 특검, 이영렬 특별수사반과 특검에서 많은 것을 밝히려고 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밝히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아직까지 못 밝힌 다른 진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명확히 뜻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네. 제일 끝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상황이 오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매점을 하고 있어요. 기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쪽이 기각을 있던데.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나오는 자진 하야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네. 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감정적으로 국민에게 굉장히 다가가고 결국 네.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변호인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철저하게 역할 분담을 했는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어떤 변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차 교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조간 신문의 한 타이틀을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끝내 법 앞에 서지 않았다. 네. 그 부분을 저는 사실 좀 많은 국민들이 정말 더 안타까워하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를 많이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든지, 네. 아니면 특검의 대면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수사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그러니까 공개된 법정에서 네. 자신이 직접 나서 자신의 육성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끝까지 가면서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도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불통 논란의 그 단면을 보여준 건데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왔다고 한다면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헌법재판관들이 상당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무시하는 부분을 보면 이번에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인 국민주권주의 무시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권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끝내 들려주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조금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리고 있던 그 시간에 서울고등법원에는 자신의 송사 문제로 박근령 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이 왔었는데 저희 기자가 단독으로 만나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질문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 없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럼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잘못이 없다. 탄핵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런 얘기죠. 네, 여동생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한 혐의는 없다고 보십니까? 이랬더니 박근령 씨,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에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기부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자발적인 기부여야지 사실상 강요에 의한 기부라면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헌법 119조 보면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바탕을 둔다라고 하는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어떤 기본 철학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데 네. 저게 자유에 의한 자율적인 기부가 아니었다라는 게 정경련 관계자와 그 해당 그 기업들의 일치된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다 듣고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네, 저기 보면 뭐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전혀 없다.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예 잘못이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상당히 그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동생 근령 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발언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터뷰까지 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와 같은 것이 형법적으로 내지 탄핵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특히 박근혜 대통령 측의 논리와 사실 일치하는 발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또 이런 답을 했는데요.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떤 정부에서나 한다. 그럼 대통령을 왜 뽑나요? 정권마다 기조가 다르고 잘못된 사람을 교체를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서 물었는데 언니와 참 똑같이 얘기하네요. 예전부터 옷 만드는 것 도와주던 사람이다. 그런 도움 받은 게 잘못은 아니다. 자, 옷 만든다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령 씨 똑같이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한 부분은 그런 그 아버지와 갑자기 돌아가시고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 네. 가사를 도와주는 그런 가사 도우미 정도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사 도우미 정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논리를 지금 이제 동생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가 뭐 인사도 개입하고 국정 현안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면제의 논리를 동생이 지금 같이 설파하고 있는 거죠. 네. 앞서 그 박근영 씨가 이야기했던 블랙리스트 부분도 말입니다. 저는 뭐 박근영 씨의 인식 자체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뭐 그 정권이 바뀌고 하면 자신의 그 국정 철학과 통치 철학에 맞춰서 뭐 좀 이제 부응시켜야 될 부분, 강조해야 될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준 건 맞지만, 네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신과의 정권의 기조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일종의 그 탄압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민주사회입니까? 네. 이것이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박근령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예전에 이 최 씨 일가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생활비도 보내주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끊기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감정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옷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렇죠. 이제 박근령 씨가 그 미국 유학을 20대 때가 있었나요? 근데 그 유학에 드는 경비를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희 씨. 임선희 씨가 한동안 보내주다가 네. 나중에 끊겼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경재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면서 그쪽하고 적이 돼 갖고 싸운 거 아닙니까? 네. 재산 쟁탈전을.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박근령 씨 부부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친언니가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데 피부치인 나라도 뭔가 언니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어떤 나름의 그런 판단을 통해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언니를 감싸려고 하다 보니까 최순실 씨에 대한 비판과 공격도 자제하는 게 아닌가 보였습니다. 예,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 했는데 다시 이제 막판으로 오면서 피가 역시 물보다는 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하는데 어제 최종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려 5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식 변론을 했습니다. 쟁쟁한 변호사들이 나섰는데 먼저 이동욱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고의성이 없으니 탄핵 안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고 기각되면 혁명이란 말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문재인 전 대표가
전 대표가 말을 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말인데 탄핵 인용되면 내란이란 말은 태극기 집회 측이 요새 하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발언. 고의성이 없으니 탄핵이 안 된다. 거듭 저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최후 변론 진술서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선의로 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형법적으로는 주관적인 그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의, 뇌물이건 강요건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받아서 형법상 고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중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실질적으로 탄핵은 엄격한 증거여야 되는데 엄격한 증거여야 할 때 이건 증거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혐의만 가지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이동욱 변호사님이 했는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은 전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뇌물, 직권남용해서 형법적으로 범죄로 했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확 바꿔가지고 형법적인 건 다 빼버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권한 남용 내지 직권남용이라는 게 모호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없이 그냥 권리남용이다 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이것은 탄핵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했는데 아마 그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 부분 나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변론이었는데 그 부분을 그 재판관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평일을 오늘부터 매일매일 열어서 지금 난상 토론을 벌인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